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사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부양 정책, 이런 거는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정부도 놀랐을 거예요. 경기가 너무 꺼지니까 우리나라의 뭐 건설 부동산 분야가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한 25%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꺼지면 뭐 경제가 전반적인 다 충격이 오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도 뭐 시스템 위기가 되고 뭐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당장 살리자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게 보니까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제 뛰어 오르게 만들고, 플러스에서 막 가계부채가 막 너무 늘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방향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정말 하책 중에 하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경제를 저는 인체로 잘 비유를 하거든요. 인체로 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인구가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노쇠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막 들어가면 노쇠화하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보면 거의 당뇨병 증세가 막 나타나고 있어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제 20%인데 네. 지금 한 19%까지 맞아요. 지금 접근하고 있거든요. 곧 20%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그야말로 노인이면서 동시에 당뇨병 환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당뇨병은 사실은 당뇨병 때문에 사람이 눕거나 죽진 않아요. 문제는 합병증이죠. 그렇죠. 그 합병증이 뭐냐면, 이 사람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어째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매일 술 먹고 담배 먹고 운동 안 하고 매일 삼겹살 굽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뭐 엄청나게 치여서 하고 스트레스 팍팍 쌓이고, 그러면 이제 혈압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치도 높아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자꾸 들은 것처럼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또 생산 그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탈세계화 상황이 막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자꾸 무너지게 되고,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안 되니까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은 뭐냐면 부동산 주도형 성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불려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집값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가계부채를 막 늘린 거예요. 그게 정상이냐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계속 많아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근데 그걸 갚아야 되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차 대조표형 불황이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오르면 그래도 내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어느 순간 이제 떨어지거나 이제 그 상태에 멈춰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대차 대조표 불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 내 소득과 자산 중에 부채가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태고,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48% 정도거든요. 절반이 소비예요. 그게 위축이 되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는 생산 측면에서도 사실은 생산율을 떨어뜨려서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나이가 들면 어때요? 사람들이 자꾸 소비를 적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뭐 여행을 더 많이 가나요? 옷을 더 자주 갈아입나요? 밥을 많이 먹나요? 아니면 아기를 낳아가지고 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저래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한 인구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계부채는 가계부채대로 막 늘어나니까 소비는 더 위축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소비가 위축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잠재력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계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한 105%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그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1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채 있잖아요. 정부 부채는 GDP 대비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해요. 물론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빠른 속도로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OECD 평균으로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IMF에서 보든 뭐 아니면 다른 뭐 우리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그 속에 보면 기업 부채가 있고 그리고 가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문제냐? 가계 부채예요. 가계 부채. 기업 부채도 우리나라 100% 넘긴 넘었어요. 그럼 1997년도에는 뭐 때문에 일어났죠? 우리 IMF 위기가. 그때는 기업 부채가 워낙 많았어요. 그 기업들이 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그게 거의 해외에서 가져왔고 그것도 단기적으로 1년 만기.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많이 쌓아두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 많이 쌓는 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투자할 만한 데가 없고 투자할 만한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았지만 그래도 부채 비율은 100%가 넘어요. 기업들이. 어쨌든 주로 이제 그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은 기업들은 주로 이제 대기업들인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또 사실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고용의 대부분을 그렇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GDP에 차지하는 그러한 부문이 첫 번째 소비고 투자고 그리고 정부고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순수출인데 그중에서 소비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투자도 위축되고 있고 수출은 수출대로 뭐 다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정부 지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때에 정부 지출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내년도 그 예산도 지금 짜서 현재 그 발표도 최근에 났잖아요. 그 보면은 역대 최근 그 몇 년 동안의 그 정부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제일 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의 어떤 정부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때는 차라리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러한 어떤 낭비적인 정부 지출이 아니라 이런 때에 저라면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있잖아요. 우선 뭐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 반도체와 관련된 거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생명공학이라든가 우주 관련된 그러한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문제 앞으로 계속 그런 어떤 탄소 중립으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의 어떤 소위 인프라 투자 또 R&D 투자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해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부 지출이 낭비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프라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데 쓰면 그러면 그게 경기 부양 효과도 있고 고용도 창출하고 또 동시에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도 더 키우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계부채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도록 이게 그렇게 구조조정이 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가계 부문, 정부 부문, 부동산 부문 아니면 건설 부문을 자꾸 부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건설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 건설 산업이 너무 이렇게 또 부동산 부분이 너무 자꾸 이렇게 화랑이 돼버리면 우리나라 자원이 글로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GDP에서 한 25%가 이런 건설 및 부동산 분야가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살집이긴 하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러한 어떤 점진적인 정책, 뭐 몇십 년 동안 아주 조금씩 줄이겠다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제 시도해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면 잘못하면 이제 부동산 버블이 팍 터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지금 뭐 내부적으로 있을 거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가계부채 구조 조정 정책이 좀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가계부채 비율은 좀 줄이고 정부부채 비율은 그 가운데 약간 늘어나도 그게 도리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질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경제를 인체로 비유를 했는데 제가 의사라면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빠르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당뇨병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콜레스테롤 뭐 거기에다가 뭐 고혈압이 막 있는 환자예요. 아직 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위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혈압 강화제 인슐린 좀 더 드리고 혈압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약 드릴 테니까 이거나 드세요.
그리고 계속 계속 고기 먹고 뭐 일 막 완전 스트레스 쌓여가면서 막 밤낮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술 먹고 담배 먹고 운동도 하지 마세요. 이게 되겠어요? 위기가 아닌가요? 제가 지금 환자인데 우리 김 작가님이 지금 당뇨병에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종합적으로 지금 완전 말 그대로 종합병원인데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그런 위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올바른 의사인가요? 제대로 된 의사면 지금 안 쓰러졌지만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제가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드리는 게 맞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는 제가 갑자기 이제 원인이 궁금해지는 게 한 가지는 일단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오래 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그 문명이라 해야 될까, 기술의 의학 기술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서 이제 좋은 건데, 뭐 좋은 거의 부작용일 수 있겠죠.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안 놓으니까. 그렇죠. 이 비율이 어쨌든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는 오래 살아버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요 두 가지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다음 혹시 뭐 그 밖에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래 사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작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인구 중에서 네. 거기 보면 유소년 인구도 네. 있고 그리고 아까 생산 연령 인구도 있고 고령 인구도 있는데 네. 고령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그게 이제 자꾸 또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생산 연령 인구도 되는데 그것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인구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말한 오래 사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저출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한 원인이냐 하면 당연히 저출산이죠. 인구 고령화는 진척이 돼도 아주 서서히 진행이 최근 되잖아요. 데이터 보니까 네. 올해 데이터였는데 원래 대한민국 출산율 제가 알기로 0.78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0.7로 발표되지 않았나요? 지난해가 0.78명이었고요. 그럴 거예요. 올해 상반기였나요? 25만 명 태어났고 네. 올해 상반기는 0.7명이라고 곧 있으면 0.6명 사이로 또 진입한.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는 0.7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 초유의 사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네.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사실 조금 더 저출산 가긴 하겠죠.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심하죠? 우리나라 1.2명인가 3명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일본도 거의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 진척 상황으로 보면 네. 가장 인구 고령화 많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30%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18% 약간 이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낮지만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 이유는 일본은 한 1.3명 내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0.78명이었고 지난해가 올해는 0.7명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막 떨어지면서 뭐 부동산 부문에 있어서 건설 부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가 이제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막 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근본적으로 따지면 거기도 인구 고령화거든요. 네. 인구 고령화 거기는 전체 인구 중에 한 65세 이상 인구가 한 14% 정도 돼요. 근데 거기도 일본보다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1.09명. 우리나라는 0.78명. 왜 중국보다도 낮고 일본보다도 낮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으냐면 이게 저때까지 얘기한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려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죠? 집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놓으면 이제 가르쳐야 되죠. 양육비. 김 작가님은 그걸 뭐 직접 뭐 깊이 연구를 직접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워낙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러셨는지 정확하게 딱 짚어내셨어요. 그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자리가 청년 실업률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뭐 6월인가 21.4%까지 됐다가 7월부터는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하는 얘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있어도 거의 뭐 임시직, 인턴 자리 뭐 이런 거잖아요. 계약직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 뭐 안정적으로 내가 미래를 계획해서 뭐 결혼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사 내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어떻게 구했어요. 근데 그 일자리 어디 있어요? 도시, 그것도 서울에 있어요. 거기 또 가보니까 집값이 막 수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평생 내가 아무 먹고 뭐 마시고 쓰지 않아도 그냥 모아도 뭐 이걸 뭐 몇십 년 동안 모아도 살까 말까 하는 상태고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모은다고 해도 그 사이에 또 쫓아갈까도 싶어요. 못 쫓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또 막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것이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우리나라의 그 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또 가장 높아요. 맞아. 이것도 뭐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장 빠르게 또 엄청나게 빠르게 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대학 졸업 시킬 때까지 한 3억이 드느니 4억이 드느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기를 하나 낳으면 3억이 든다고 하면 내가 벌어 들어가지고 얘한테 돈을 다 쓴다고 생각하면 하나 낳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애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세 가지고 하나 더 있어요. 여성의 입장에 생각하면 요즘에 여성도 대학 다 나오고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여러 가지 내 커리어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고. 이 그 남녀 간의 어떤 성 역할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여성들이 느끼기 때문에 실제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우리가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또 키우고 그게 또 일자리를 만들고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계속 띄우면 이건 당장에 몰핀 하나 딱 주사 주는 거지. 그리고 양육비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 이걸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 네 번째로 가능하면 이 남녀가 공평하게 이 아기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사실 이 임신과 출산은 이제 개인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선택인데 문제는 다수가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안 놓는 걸 선택해버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크나큰 이제 벽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일자리랑 집값, 양육비,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주변에도 이제 부자분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닌 일반 분들, 지인도 있고 막 비교해 보면 확실히 돈이 많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임신을 대체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형편이 조금 쉽지 않으면 안 하고 싶어 하는 현실적인 요소인 거죠. 이런 것들 좀 해결해 줘야지 그 개인의 선택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아주 옳으신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세종시가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 중에 한 곳이거든요.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그러니까 세종시는 주로 공무원들이 모여 있잖아요. 안정적인 일자리, 집 이거 다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고, 서울은 뭐 일자리 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 몰라도 집값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종합적인 그러한 어떤 처방을 해야 되고, 이거 한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종합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인구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성가족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없애는 것보다는 그걸 인구가족부로 이렇게 좀 확대 발전시켜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거기에서 일자리 문제도 좀 여러 범부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리고 집 문제도 이 건설교통부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되지만 이게 바로 인구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같이 논의를 해서 계획을 만들고, 또 교육도 교육부에 그냥 맡길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족부에서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성 역할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다 제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거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니까 여러 부처에서 막 이것저것 정책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부 간에 정말 이게 같이 종합적인 그런 어떤 계획하에서 나오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소위 그 비상임 조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코디네이트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인구정책실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관 부서도 아니고 한 개 실에서, 아니면 어떤 비상임 위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위원회에서 이걸 주도해서 할 만한, 그 정도로 우리가 한가하지 않다. 하나의 부처가 딱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출산 문제가 호랑이라고 한다면 이게 막 도망가고 있잖아요. 이거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계속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호랑이 꼬리만 잡으려고 그러면 계속 더 빨리 도망가죠.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가서 거기에서 기다려서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되고요. 거기에 비용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네, 저도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빨리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 출산율에 저라도 한 명이라도
빨리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수님과는 또 교수님이 이제 준비하신 4가지 뉴 노멀에 대해서 조만간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시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현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